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론. 오늘은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근거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렴론, 두 번째 이익집단론, 세 번째 국가중심론, 네 번째 확산론, 다섯 번째 사회양심론, 여섯 번째 음모론, 일곱 번째 시민권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렴론은 산업화론, 합리론과 유사한 이론입니다. 윌렌스키와 르보 등을 대표적인 학자로 뽑을 수 있는데요. 수렴론은 경제 발전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으로, 다시 말하면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산업화는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와 욕구를 수반하게 되고, 경제 성장은 새로운 문제와 욕구에 자원을 제공하여 복지 국가를 등장시키게 한다는 것인데, 수령 공간에 진입하게 된 국가들은 유사한 복지 국가가 되어 산출된다는 이론입니다. 본 이론과 관련하여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는 산업재해, 실업, 빈곤 문제, 도시화, 이혼의 증가 등 이전에 없었던 사항으로, 이러한 문제시되는 부분의 치유를 위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욕구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확보는 경제 성장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고,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조세 부담 능력이 제고되어 국가 재원이 증가한다는 논리입니다. 본 이론은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문제와 욕구가 발생하게 되면 복지제도의 출현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국가 간의 가치 차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를 통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과거 경험적으로 정책 발달을 가져왔던 근거들을 기본적 원리에 기초하여 체계화한 것을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 이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재기 발전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들 중 어느 부분, 즉 근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이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의 복잡한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론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객관적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 이론인 이익집단론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집단론은 사회복지 정책을 이익집단의 갈등과 타협의 산출물로 간주하는 이론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익집단이라는 것은 특수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하는 조직화된 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책 형성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력 단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정책 형성 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 조직이며,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 집단은 시민단체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시민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 가입이 비교적 개방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사회 갈등이나 사회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설립된 단체를 망라하는 비정부 민간기구 NGO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비영리 단체 NPO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들 개념은 모두 공공성, 자발성, 개방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이익을 추구하고 조직을 이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익집단은 사유재산권을 추구하고 시민단체는 공유재산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집단론은 사회복지 의제를 가지고 이익집단들 간 갈등이 이어지게 되면 정부가 이들을 조정하여 타협에 이르게 하고 절충된 사회복지 정책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정부가 중립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정부가 비중립적이고 국가 자체의 이익을 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면 비판과 권력 분산이 되지 않았다는 반론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익집단론은 이익집단의 성장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가져오는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집단론은 사회복지 의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이익집단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각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폭로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과 이익집단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정 부분 한계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익집단론은 자본가, 노조 등의 계급보다 이익집단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비중이 계급보다 더 클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면 노조 등의 계급은 코퍼레티즘에 근거해서 합법적인 기구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집단론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 세 번째, 국가중심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중심론은 사회복지 정책의 산출이 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위치에 있는 정부 관료제 등 국가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일련의 정책 과정으로 보는 이론으로 스카치폴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전술한 이익집단론이 국가의 조정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본 이론은 국가의 리더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국가 중심론은 사회적 의제와 정책 대안이 높은 수준으로 변동됨에 따라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역할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정부 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전제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이익집단 등 특정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주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탐색하여 정책을 산출시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도 있는 일인데요. 스카치폴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업조정법이란 법과 전국산업부흥법이란 법 등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농업조정법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기존의 연합정부 내에 존재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산업부흥법은 기업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우호적인 국가행정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중심론 이론은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인 다원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론으로서 해석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참여는 시민들의 선호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는 기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유지에 필요한 자질 및 태도를 함양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며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중심론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 네 번째, 확산론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산론은 타이라, 콜리어 등이 주장했는데 이는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쳐 확대된다는 이론으로서 선진국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제도적 혁신이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인접 국가로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예전에 일본의 건강보험을 모방한 것이 이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확산론은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반드시 사회복지 정책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상대적으로 근대화가 늦었던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만들어 영국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두 번째, 확산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보험에 대해 유럽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확산 효과보다는 이를 참고하여 국가 내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먼저 고려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 다섯 번째, 사회양심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여 사람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역시 이타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양심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상호 부조 정신과 기부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나 공동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사회양심론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 국가적 정책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79년 베이컨은 사회양심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가설을 5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는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향상이라는 두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컨은 세 번째로 변화는 지속되며 사회복지는 균일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보다 범위를 확장하며 계속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다 나은 사회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정책의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지금까지의 것 중 최선의 것으로 발전된 형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베이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불완전하고 결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장차 해결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커가 말한 이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처럼 사회 양심 이론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타적 양심을 지니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인간의 자비로운 집단적 양심에 따라 사회 정책을 실현하며 사회 정책은 점차 발전해 나간다는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적 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회 양심 이론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의 자선 활동으로 간주한다. 즉, 국가의 복지 활동을 동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 양심 이론은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럽의 기독교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을 때 박애정신과 상부상조 정신의 사회적 가치관이 사회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지는 모르나 사회 양심은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 문제의 해결을 양심에 맡긴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구조적 문제를 방임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사회적 서비스 발달에 대한 인도주의적 영향력을 과장함으로써 정책 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선행을 가정한 위선의 존재를 이 이론으로서는 파악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아동의 성장 과정에 유추하는 진화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은 당연히 사회복지 정책 발전의 역전 불가능성, 해설하면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의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역전 불가능성과 발전에 대한 낙관주의를 내포하여 사회복지 제도 발달사에 나타나는 진보와 퇴보의 교차 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으며 채택되지 않는 정책들이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고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양심이론은 영국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온 결과로 영국 사회를 넘어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서 발달하는 비교 연구의 시각 혹은 다양한 발달론적인 시야를 갖추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이커의 사회 양심론은 복지사각지대 등의 양질의 사회복지 정책을 투입하여 증대되는 사회복지의 발전은 사회적 의무감, 타인에 대한 사랑 등 동정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사회적 양심의 증대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이론입니다. 베이커의 사회 양심론 이론의 일정 부분 한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사회복지 발전의 원동력을 사회적 양심에 중점을 두어 바라봄으로써 여타 사회적 맥락 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의 현안 문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공정책들이 높은 수준으로 실패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양심이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근거 여섯 번째, 음모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모 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보는 시각으로 사회 양심론과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모 이론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득권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계층들을 위한 통합적 목적의 복지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부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으로 사회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의 음모로 보는 경향이 강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로 자본주의와 복지가 함께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되고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므로 복지 정책 자체는 자본과 계급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보는 편입니다. 자본주의 복지 국가는 부의 축적 기능과 국가 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써야 하고, 국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 정책이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므로 노동운동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노동계급의 역할로 그나마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유지되며, 이로 인해 복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은 더 이상 극대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며, 자본주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 안정과 통합,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모 이론으로 복지 발달사를 분석해 보면 엘리자베스 빈민법 자체는 빈민을 구하기 위한 구빈법의 성격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빈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빈민 규제적 기능이 주된 역할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븐과 클러워드에 의하면 미국의 사회복지 역시 정치적 기득권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빈민들에게 불만을 완화시키고, 나아가서 기존의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그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불평등을 유지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법도 당시 노동운동을 주도하던 사회주의자들을 진압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채찍과 사탕의 정책이었음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늘 역대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등 사회복지 자체의 가치와 기능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복지를 수단화하였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음모 이론이 가진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가진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음모 이론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현실, 정책 과정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과 집행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책의 결과 역시 처음에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며, 정책 목표가 계획한 사람의 의도대로 일관성 있게 흘러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권력에 대한 음모 이론의 입장이 모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배계층이 사회복지에 대한 압력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확대하고, 혹은 지배계층 스스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복지 정책의 확대와 축소를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모든 시대에 지배계층이 바뀌고 빈민계층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배계층의 논리가 모든 사회, 모든 시대에 적용되기 힘들 뿐 아니라 최근의 중산층의 증가와 정치 참여, 압력 집단을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로 인한 지배계층과의 충돌과 중산층의 정책 투입을 통해 정책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복지 자본주의 모순도 항상 모순으로만 사회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 자본 축적과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국가의 정당성 확보 또한 상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와 경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경제가 복지를 확대시키며 복지가 또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가 복지의 고유하고 순수한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나 경제 등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침범과 도구로 활용됨을 경계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음모 이론은 복지가 복지 고유의 기능과 논리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비판하고 복지의 원래 기능과 목적을 재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이론은 대규모 실업 등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할 경우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 시작하고 고용이 확대되는 등 사회가 안정될 경우는 사회복지 정책을 축소 폐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을 지배계급의 빈민규제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회복지가 인도주의나 지배계급의 동종주의의 결과라는 기존의 통념과 차별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는 서민들의 생활 처지의 추락과 궁핍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사례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인데, 비스마르크는 영토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1850년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도로 성장해온 노동자 계급의 불만을 해소하고 비스마르크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질서에 노동자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이른바 당근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노동자 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양보책인 사회보험인 것입니다. 또한 군사 정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을 경우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음모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어떤 이론이든지 역시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사회복지 정책이 노동자, 장애인 등 빈민의 혁명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명확한 증거가 이 이론에서도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부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